반갑습니다. 이제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이제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중반부라고 말을 하는 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법인세 연습 문제가 반이에요. 조세 총론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반부 맞죠? 소득세 열 문제, 부가세 열 문제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는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좀 빠르게 러프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되게 쉬워요. 자, 1번 볼게요. 소득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담세 능력, 담세 능력이라는 얘기는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응능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되는 조세이다. 맞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2번 소득세는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대표적인 직접세에 해당됩니다. 또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자, 3번 개인의 소득 파악이 용이하여 과세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아니요. 반대로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어려워서 종합과세를 하죠. 그래서 뭐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뭐 되게 많습니다. 자, 4번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 단일세율은 부가가치세가 역시 그렇고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에서 42% 해당되는 총 7단계에 해당되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소득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번에 올바르지 않은 것.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 증가설. 이건 법인세법이고요. 소득 원천설이죠. 비교를 한번 해드렸었죠. 이거 소득 원천설에 입각한 열거주의 과세 방식,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나머지 다 맞다 한번 읽어볼게요. 2번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거주자는 이제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3번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법인세법은 법인이 이제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자, 4번 영리내국법인은 내국 영리법인이죠. 원칙적으로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거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올바르지 않은 것. 소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하죠. 자, 맞고요. 2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183일 이상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개인이면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자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자소득도 마찬가지고요.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죠.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 해당이 되죠. 정답 2번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자, 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법인과 달리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죠.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법인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앞서서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2번 납세 의무자가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일과세 기간으로 하죠. 자, 3번 납세자가 사망을 했대요. 납세 의무자가.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외국으로 이전, 그러니까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까지,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까지, 이렇게 일과세 기간을 둔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납세자가 만약에 폐업을 했다고 해도 이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소득이 종료된 거지, 이배사, 근년기, 퇴양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종료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을 무조건 1월 1일부터, 위에 2번하고 3번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일과세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이제 5번 문제 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게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연습 문제가 우리 소득세법이 54문제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반반씩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27문제, 다음 시간에 27문제 해서
두 파트로 소득세는 끝내고요. 그 다음에 한 파트 더 있죠. 원천 징수 실무 20문제는 또 별도 파트로 해서 역시 소득세법도 세 파트로 나눠서 연습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부가세법도 뭐 세 파트로 나눌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 일단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그렇죠. 예외적으로 거소지가 있죠. 맞고요. 2번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비거주자라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맞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고기로 할 수 있어요. 3번 납세지의 지정은 이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납세자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소득세법은 납세지가 주소지긴 한데 내가 우편물을 집에 잘 없어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업장 소재지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뭐뭐만이란 말은 조금 이제 금기어라 그랬죠. 항상 반드시 뭐뭐만 뭐 이런 것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문제 4번. 지문 4번 지문이에요. 주소가 둘 이상인 때에는 거주자가 둘 중 하나를 납세지로 선택하여 신고해야 된다. 그쵸? 요것도 주로 이제 매출이 큰 곳이죠. 거기를 주로 이제 생계가 이루어지는 곳들, 그런 데들을 할 수 있어요. 사업장이 부가세법상은 이제 사업장별로 과세를 하지만 주된 이제 장소를 납세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5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내용도 내용을 보시면 이제 맞는 말이에요.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에 한정되나?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보아서 할 수도 있고요. 단체를 일거주자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맞고요. 2번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는 국적인의 영주권 취득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거주할 체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소득세법상 납세자 거주자로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3번 맞는 얘기예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그렇죠.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없어요. 맞죠? 자, 4번이 정답인데요. 4번 대한민국 국민인 국내 회사 임직원이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이제 뿌리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죠.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보아서 과세를 합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되게 간단한 문제죠. 분류과세 대상은 분류과세라고 하면 양도와 또 뭐가 있어요? 퇴직이 있죠. 퇴직소득 두 가지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갈게요. 소득세 문제들이 대부분 다 단답형들이 많아요. 소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소득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소득공제 제도가 있죠. 자, 그리고 1번이 정답이고요. 옳은 것은 고르는 거니까 나머지는 틀린 내용 한번 훑어볼게요.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건 맞고요. 예외적으로 이자 소득, 배당 소득까지는 맞는데요. 사업 소득은 해당이 없어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3번 종합소득세율은 5단계가 아니라 이제 바뀌었죠. 6에서 42%에 해당되는 총 7단계. 이건 교재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소득세는 조세를 납부하는 자와 납세자와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죠.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직접세라고 한다. 좋습니다. 8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볼 거예요. 9번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사업자인 자, 이제 중요 표시하고 한저금 씨는 2020년 1월 1일에 1,000만 원을 제1은행에 예금했대요. 자, 예금을 했더니 이율이 10%라서 그럼 1년의 이자율은 1,000만 원, 그쵸? 곱하기 연이율 10%, 1년 동안의 이자는 100만 원이에요. 그죠? 요게 이제 이자 소득이 되는 거죠. 이자 소득인데 자, 내용을 좀 들어보세요.
다른 내용은 없대요. 그냥 딱 금융소득이 100만 원. 자, 그러면 금융소득은요, 100만 원 딱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조건부 종합과세에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조건부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고요. 1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2천만 원 이하는 그쵸? 2천만 원 아이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죠. 예,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과세. 자, 요 얘기 하는 거거든요. 종합과세. 그래서 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걸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요. 뭐 여기까지 봐도 사실 다 견적은 나오는데 나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동년은 같은 연도죠. 같은 해 12월 31일에 제일은행은 1년간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했는데 내가 이자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저금 씨 입장에서는 제일은행이 이자 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이 얼마냐, 가산되는 이자 소득은 얼마냐. 현행법상 이자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세금, 즉 이거 원천징수 파트에 나오는 내용인데 14%예요. 개인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0%니까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14만 원이 맞긴 해요. 하지만 조건부 종합과세로 따지면 이자소득 합산될 거는 0원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이거 많이들 틀리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되짚어 보시고 왜 원천징수는 14만 원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2번이 답이 아니라 1번이 답이냐?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산되는 금액은 없다. 세금은 떼일지언정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산될 금액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를 물어보는데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잘 아시다시피 현금주의 아니면 약정주의예요. 그래서 현금주의로 하거나 또는 약정주의로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기명이란 얘기는 서명을 했다는 뜻이에요. 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취득일이 아니고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입니다. 이거 교재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정주의를 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명했다는 얘기는 서명을 했다는 뜻이니까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약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정에 의한 매달 며칠날 주기로 했다. 뭐 매달 20일날 주기로 했다면 약정한 날은 20일이 되는 거죠.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나머지 다 맞아요. 보통 예금의 이자는 실제 이자 지급이고 현금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의 현금주의죠. 기명, 이것도 서명을 했죠.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이때 보통 이때 약정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다 맞습니다. 1번이 틀렸다. 자, 1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이자 소득 금액은 이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아니요, 이자 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죠. 그래서 아마 수업 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에 퇴, 근, 연은 뭐가 없다? 필요경비가 없다. 그렇죠? 필요경비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의 경우에 좀 얘기가 틀려지지만 일반적으로 필요경비가 없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11번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원칙적으로 실제 이자 지급받는 날 뭐 다 얘기했죠. 이거 현금주의라고 했고 3번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자 소득의 귀속 시기는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약정한 날이죠. 그 총수입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실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 뭐 그렇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해약으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약한 날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을 해지했기 때문에 그 약정일로 보는 거죠. 해약한 날로. 자,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문제죠. 옳지 않은 것.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으로도 받는 이익의 배당도 배당소득에 포함을 한다. 뭐 가리는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2번 배당 소득은 현금 배당만 포함할 뿐 현물 주식 배당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요, 다 포함해요. 그리고 의제 배당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틀렸어요. 3번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금이 인정되지 않아요. 2배 퇴근연 아까 봤죠? 4번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의제 배당이에요. 맞아요. 의제 배당. 우리가 의제라는 말, 간주하다는 말, 요 말 기억나시죠? 부가세법에도 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뭐 하지 않으나 세법상 뭐뭐로 본다.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여기서 의제 배당 또는 간주 배당이라고 하거든요. 예, 다 맞습니다. 자, 12번 정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죠. 자, 세금의 과세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올바르지 않은 것.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이 종합소득은요. 종합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소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류소득은 당연히 과세 방식이 분류과세하면 돼요. 근데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가 맞지만 예외적으로 따로 떼서 과세를 안 하는 분리과세도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고 이렇게 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종합과세는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네, 그렇죠. 여기서 모든은 맞는 모든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2번 분류과세는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하는 방법. 그래서 퇴직은 퇴직, 양도는 양도 이렇게 분류해서 과세하죠. 맞습니다. 자, 3번 퇴직과 양도는 장기간에 걸쳐, 그렇죠. 이게 분류과세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한꺼번에 실현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안 돼요. 옛날에부터 쌓였던 소득을 지금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그죠, 일반적인 종합소득하고는 그죠, 합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취지가 그래요. 여러분이 퇴직금을 만약에 5년 동안 근무하고 5년치 퇴직금을 한 방에 받아서 퇴직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게 5년 동안 쌓여서 지금 퇴직금이 한 방에 실현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집을 만약에 뭐 한 10년 전에 취득을 해서 양도세 신고를 했다. 그래서 양도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쌓인 소득이 축적이 돼서 지금 일시에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10년에 나눠서 낼 거면 세금이 안 나왔을 거를 한꺼번에 지금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형평성을 따지고 보면 3번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분류과세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계시면 좀 더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4번을 보시면 이게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니라 조건부 종합과세.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 들어가요. 이자나 배당 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지만 사실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도 있어요. 조건부 종합도 있지만 무조건 분리와 무조건 종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분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적용돼요. 이건 제 수업 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조건부 종합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 설명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 대개는 조건부 종합이 많은데 무조건 분리랑 무조건 종합도 있어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그 나오네요. 바로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어느 것인가? 개시마다 온팡 세금을 두드려 맞아라. 자, 일단 비실명 금융소득 요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대신에 세율이 세요. 자, 그 다음에 은행예금이자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조건부 종합과세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조건부 종합과세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국외금융소득은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국외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14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5번 이렇게 단답형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실제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 배당 1번 정답. 자, 16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제 금융소득은 끝났고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으로 넘어갈게요.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임대를 하고 매월 200만 원씩 받았대요. 1월 1일. 그럼 1년 동안 임대를 한 거죠. 그러면 곱하기 12개월 하면
2,400만 원이 임대료 수입이 돼요. 일단 요거 하나. 자, 그다음에 또 건물 B, 그러니까 A에 대한 건 2,400이라는 얘기고 B는요. 7월 1일 임대라고 선 임대료로다가 1,200만 원을 선수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나누기 그쵸 12분의 6개월치를 해서 600만 원만 올해의 임대료라고 봐야 되겠죠. 예, 월수 안분을 해서 요거랑 요거를 더하시면 3천만 원. 3번이 정답이 돼요. 16번 정답은 3번이고요. 이거 왠지 회계 같지 않아요? 그죠? 회계의 수익 그죠? 총 매출액 구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회계 문제죠, 거의. 자, 17번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를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총수익 금액이냐 소득 금액이냐 뭐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소득 금액이라고 하면 일단 총수입 금액에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총수입 금액에서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필요 경비를 빼면 뭐뭐 소득 금액이 나오죠. 예. 그쵸? 2배 퇴근연을 제외한 양도, 그다음에 사업, 기타, 양사기 얘네 3명은 이런 식으로 총수입 금액의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뭐 양도는 조금 다르긴 한데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은 똑같습니다. 자, 구해 보면요. 자, 일단 수익을 구해야 되겠죠. 김삼일 씨는 건물 A를 1월 1일에 임대하고 매월 초 5만 원을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1년 동안을 받게 되면 이거 60만 원이 일단 임대료에 대한 수익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30만 원이다. 이건 비용이겠죠. 그럼 뭐 근데 정액법이 상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의미 없어요. 상각비 비용 이미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관리비 10만 원 지출했대요. 그럼 뭐 되게 쉽죠. 진짜 엄청 쉬워요. 이거 빼면 돼요. 그냥 60만 원에서 필요경비 40만 원을 빼면 소득 금액은 20만 원 나오죠. 뭐 이렇게 되게 원초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실제로 됩니다. 17번 정답 1번 되겠고요. 되게 쉽죠. 자, 18번 넘어갈게요.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업소득은 비영리 활동도 포함한다. 아니요, 영리 활동만 포함합니다. 틀렸고, 두 번째, 이게 맞는 문장인데요. 사업소득 총수익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예, 맞잖아요. 그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뭐 똑같은 내용이죠. 자, 3번, 사업소득 금액은 불규칙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소득 포함. 아니요, 계속적이고 대부분 저건 기타 소득으로 가요.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다음에 4번 사업소득 금액은 분류과세 대상? 아니요, 분류과세는 퇴직하고 양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틀렸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이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얘가 종합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분리과세가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있긴 있어요. 예, 이거 이제 그 주거용 임대 주택의 경우에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도 이제 사실상 분리과세가 있기는 한데 회계관리 1급 정도 수준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은 분리과세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재간관리사도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깊이 파고 들어가면 분리과세가 있긴 있는데 원칙적으로 시험 문제 회계관리 1급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면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분리가 종합과세만 있고 분리과세 없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해요. 원천징수 제도는 있어요.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잘 좀 기억하시고요. 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18번 정답 2번이에요. 자,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과, 자, 이거 비교하는 문제 되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도 많이 나와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 법인세법상 각사하면 소득 금액. 자,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들 비교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 1번이에요. 1번 틀렸는데 반대로 설명했죠. 이게 재경관리사에서도 기출문제 나왔었거든요. 개인 사업의 대표자한테 지급하는 급여는 일종의 출자의 배당이에요. 그래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자한테 지급되는 거는 송금 인정되지 않는다. 서로 반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개인 대표자의 급여는 인정 안 되고 법인 대표자의 급여는 인정이 되고 해서 반대로 설명을 했어요. 틀렸고, 2번, 3번, 4번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2번, 개인의 과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에 입각하여 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쵸? 법인의 과세 소득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과세 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3번, 개인 사업의 대표자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대상이 아닌데 반하여. 예,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면
얘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인건비가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정이 돼? 반대로 법인 대표자의 인건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퇴직급여도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사업상의 운영자금 일시예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있다면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다 포함을 합니다. 매출한 것도 당기순이익에 포함해서 입금으로 보고 이자 수익을 본 것도 입금으로 보고 다 하는데요. 소득세법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왜 포함하지 않냐면 이거는 이자 소득으로 별도 과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종합소득에 합산될 여부는 이제 분리과세냐 이거 뭐 별도의 문제긴 하지만 번지수를 찾을 때 이건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종합소득 금액이 포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이 있으니까 또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그런 옵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부 옵션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나눠요. 그냥 이거는 사업소득에서 과세하는 거야. 이건 사업소득 아니야. 이건 이자소득 가서 따질 거야. 이렇게 애초부터 다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19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을 볼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시험 문제 출제가 실제로 됐어요. 자, 일단 제가 두 가지로 구할 건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서 할게요. 일단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 얘를 먼저 구해 볼게요. 일단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건 맞아요. 예,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하고요. 자, 대표자 급여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돼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비용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해야 되겠죠. 필요경비 불산입. 송금 불산입하고 비슷한 게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의 처분 손실. 사실 이게 정오표에 나오긴 했는데 제가 정오표 얘기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요거 사업용 토지 처분 손실을 더하느냐 빼느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복식부기다 아니다 그런 말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정오표 잠깐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3일회계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정오표예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계산도 오타가 났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잘 되어 있죠. 토지 처분 손실을 이제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놓고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토지 처분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에 가서 따질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조금 뭐 405페이지 우리 이제 연습문제 정답 해설 쪽에 보면 되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하는데 일단 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빨간색 다시 쓸게요.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을 놓고 이제 계산할 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포함을 하고 요거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더하고 그다음에 얘를 1000만 원으로 놓고 일단 풀어야 돼요. 1000만 원으로 놓고 풀어야 되고 정오표 수정을 하면 얘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더 하셔야 돼요. 일단 얘는 양도소득세 가서 따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 요거는 오히려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자 수익은 이자 소득에 가서 따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놓습니다. 이러면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더하고 1000만 원 더하고 200만 원을 빼요. 그럼 3,300만 원이 일단은 나와요. 사업 소득으로 구한 금액은 3,300. 그럼 사실 이제 뭐 1, 2번은 답이 아닌 것 같고 3, 4번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답은 4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법인세법상 각사무 소득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사실 이거 다 포함합니다. 건드릴 게 없어요. 당연히 대표자 급여 빠진 거니까 뭐 더하고 빼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점만 찍을게요 그냥.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인정합니다. 이자 수익 당연히 포함하죠. 자,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구하면 그냥 문제 없어요. 그냥 다 2천만 원으로 나올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3천만 원하고 2,500 나온 요 정답을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정오표가 딱 요거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뭐 앞에서 제가 법인세법 풀어드릴 때도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한 거 있었죠, 그죠? 어쨌든 정오표가 이후로도 좀 더 수정이 안 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정오표는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구할 수 있고 뭐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굳이 가지 마시고요. 요것만 1000만 원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답 4번으로 놓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뭐 나머지 단답형 문제도 몇 가지 더 있는데 풀어볼게요.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총급여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제 사업소득 끝나고 근로소득에 대한 얘기죠. 연월차 수당 포함이에요. 포함하죠. 이건 나머지 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셋 다. 그래서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지급받은 월 10만 원까지 식대는 비과세. 실비 변상도 일증료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이익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예요. 21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역시 단답형 문제인데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거 역시 총급여를 물어보는 거죠. 퇴직 시 받는 금액 중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 위로금 요거예요. 그래서 요게 정답 1번이고요. 딱 뭐 명시돼 있어요. 자, 나머지 국외 근로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 원. 이게 10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짜리가 있는데 100만 원짜리가 있고 국외 근로 소득이 300만 원짜리도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 전액이 다 비과세죠. 어쨌든 이거 비과세. 매월 20만 원씩 받는 기자의 취재 수당,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모두 다 요거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합니다. 답 1번이고요. 자, 23번.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무 수당. 자, 요거 틀린 것은 했어요. 일단 되게 중요한 문제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이건 전산세무 2급과 TAT 2급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만 말씀드리면 4번이 틀렸는데요. 나머지 왜 맞고 왜 틀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범위죠. 공장, 광산 등에서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관리직은 제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2번 월정의 급여가 210만 원 이하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비과세하죠. 맞습니다. 1년에 240만 원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일용 근로자와 광산 근로자를 제외하고니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액 다 비과세를 줘요. 이 두 사람들은.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4번이 정답인데 왜 틀렸느냐? 월정 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해 비과세 적용받지 못한 금액은 그냥 못 받는 거지 이월하거나 뭐 해주는 거 없어요.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이월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이 다 그래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총급여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려요. 총급여가 뭐냐? 이거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라고요.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우리가 총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게 1년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12달치 해서 3,600만 원이 일단 급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식세를 제공받는데요. 제공받으면 이것도 곱하기 12달치 해서 120만 원이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받으면 그건 과세가 돼요. 그 다음에 상여, 이건 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그냥 500만 원 더 하시면 되겠고 연차 수당도 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더 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3,600, 120, 500, 100 이렇게 다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4,320만 원이 나와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제가 혹시 뭘 계산 두드려 볼게요. 3,600 더하기 120 더하기 600을 더하시면 그렇죠. 4,320. 24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과세되는 것만 모은 것은 과세 대상 급여 뭐 고르라는 거죠. 일단 A 포함이죠.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서 받는 상여, 성과 배분 상여죠. 근로소득이에요. A.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의 사택, 이거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적용받지 않고요. 그럼 A가 답이고 B가 아닌 걸 고르면 되는 거니까 얘는 답 아니고 다 아닌데? 답 1번인데? 그죠? 자, C 연 또는 월 단위로 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보기 어려운 거, 이건 과세합니다. 그다음에 D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우리가 뭐 결혼 축의금이라든지 장례식 부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비과세, 과세되지 않아요. 자, 일찍 숙직료 또는 여비로 실비변상적 지급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자, F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도 비과세. 그러니까 식사는 전액 비과세,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죠. 두 개가 중복될 경우에는 식사는 역시나 전액 비과세, 식대는 과세, 이렇게 되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6번. 자, 요런 문제 상당히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요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를 다 줘요. 여기 이제 적용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근로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근로소득 금액, 자, 요거 문제를 보신다고 가정하고 제가 밑에다 이렇게 풀어 드릴게요. 근로소득 공제 여기 있죠. 밑에다 이렇게 풀어 드릴게요. 자, 우선 연간 급여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과세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더하시고 상여금도 더하시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월 25만 원인데 여기서 20만 원은 비과세. 그죠? 5만 원은 과세이기 때문에 이 5만 원에 대한 것만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5만 원씩 곱하기 12개월 하면 60만 원을 더하시면 돼요. 이게 과세분만 더하시면 되는 거고요. 식대도 이게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죠?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5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요거 60만 원 해서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 총급여가 틀려져요. 그죠? 그러면 3,12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3,120만 원. 요게 과세 대상 급여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요게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총수익 금액 또는 과세 대상 급여. 이렇게 3,120. 그럼 우리가 근로소득에서 자,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 나오듯이 비슷한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럼 일단 근로소득은 3,120만 원을 구했어요.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구하는 건데 바로 여기 구간이죠. 요 구간을 요걸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750만 원 더하기 총급여 3,120에서 빼기 1,500을 빼요. 그러면 1,620 곱하기 15%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요 금액이 다 얼마냐면 243만 원이 나와요. 풀면. 그러면 거기에 750만 원 더하기 243만 원을 하시면 993만 원을 빼주시는 거거든요. 합계 금액이. 그러니까 근로소득 공제가 993만 원이 차감이 돼요. 그럼 근로소득 금액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2,127만 원. 요거는 문제 푸는 방식 아예 외워버리세요. 숫자만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들 많이 나오고 나중에 재경관리사 시험에서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또 나와요. 뭐 이미 눈치채신 분들 알겠지만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와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는 문제가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 회계관리 1급에 출제가 됐던 게 재경관리사에서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재경관리사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회계관리 1급에 그냥 뭐 난이도도 조절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세무회계가 회계관리 1급 때는 어렵지만 재경관리사에서는 쉬울 수밖에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재무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재무회계도 회계관리 1급에 했던 게 막 재경관리사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경관리사 재무회계가 100% IFRS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한 60%? 한 50%? 막 진짜 이렇게 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베이스로 많이 출제가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풀이 방법 꼭 좀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2,127만 원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7번 요거 풀고 이번 시간을 마칠게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자, 양사기예요. 양도, 사업, 기타. 반대로 필요경비 인정 안 되는 건 배, 퇴, 근, 연. 얘네들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는 애들. 얘는 필요경비가 있는 애들, 인정이 되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4번. 27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8페이지 28번 소득세 연습 문제 두 번째 파트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꾸준히 잘 하시고요. 중반부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많이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일단 연습 문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하셔야 나머지 뭐 응용도 되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